여자가 두 아이와 함께 갑자기 집에서 사라져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이상하고 모순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결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알려지자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며 빠르게 전국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타라 린 그랜트는 1972년 6월 22일 디트로이트 교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농장에서 보냈으며 그곳에서 승마를 즐기고 동물 돌보기를 도왔습니다. 학창시절 타라는 스포츠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컬링과 농구를 하고 학교 음악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미시간 대학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스티븐을 만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경영학 학위를 취득한 타라는 큰 국제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정치 경력을 꿈꾸던 스티븐은 주의원의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사퇴한 후 스티븐은 일자리를 잃고 아버지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4년 후 딸이 태어났고 몇 년 후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후 가족은 부유한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타라는 중요한 경력 도약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녀는 업무 프로세스를 감독하기 위해 자주 출장을 가야 했고 주말에만 집에 있었습니다. 타라가 여러 주와 해외에 항상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대부분은 스티븐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스티븐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연한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부부는 전담보모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보모를 초청하여 집에 살면서 24시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타라의 직업 덕분에 그녀는 이런 사치를 감당할 수 있었고 곧 적합한 후보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온 소녀를 초청했고 그녀는 빠르게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대부분의 돌봄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부 책임에서 벗어난 스티븐은 아이들 축구팀을 코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안정적인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라의 지속적인 부재는 남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주말에만 집에 왔고 이로 인해 그녀와 스티븐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타라는 새로운 승진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까지 그녀는 거의 매일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2007년 2월 14일까지 계속되었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스티븐은 경찰에 전화해 타라가 5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타라가 2월 9일 저녁에 출장에서 돌아왔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24시간 내에 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났고 타라는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스티븐은 그녀가 전화로 거리 끝에서 기다릴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그녀는 집을 나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타라는 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스티븐은 그녀의 실종을 신고하기까지 5일이나 기다렸을까요? 스티븐은 처음에는 타라가 다툼 때문에 더 일찍 출장을 가서 연락이 없다고 생각해서 걱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들의 그녀의 부재가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보통 타라는 3살과 9살인 아이들과 가능한 모든 기회에 이야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타라의 상사가 전화해서 그녀가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스티븐은 더욱 걱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친척들에게 연락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렸습니다. 가족은 타라가 단순히 지속적인 다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곧 돌아올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타라는 스티븐과의 관계가 그녀의 일로 인해 어려워졌고 자주 다툰다고 부모님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그녀가 단순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타라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티븐이 경찰의 질문에 답할 때 수사관들은 그에게 몇 가지 의심스러운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타라와의 다툼이 더 심각해졌는지 물었지만 스티븐은 이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공장에서 금속 부품을 다루기 때문에 긁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 후 수사관들은 집을 수색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스티븐은 동의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경찰은 타라의 모든 중요한 물건들, 서류, 핸드백, 여행, 가방 포함 이 사라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븐은 그들에게 컴퓨터 접근을 허용했고 그들은 타라의 은행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로 거래가 없었는데 이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행 중이라면 티켓, 호텔, 기타 경비에 돈이 필요했을 텐데 그녀의 계좌에는 지난 5일 동안 활동이 없었습니다. 집수색에서는 타라의 실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2월 9일부터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경찰들은 그들의 지역이 가장 평화로운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 수사의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그들은 작은 이웃 다툼과 다른 사소한 사건들을 처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스티븐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제안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절대 해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떠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스티븐이 직접 전화해 신문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변호사가 수사관들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스티븐을 주요 용의자로 간주했는데 그가 실종된 여성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런 경우의 표준 관행이었으며 특히 다른 단서가 없을 때였습니다. 친척, 친구, 동료들은 모두 2월 9일 이후로 그녀와 연락이 없었으며 그녀가 어디 있을지 모른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은행카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지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스티븐을 신문할 방법을 고려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운전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차 타길 기다렸다가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의자로 느껴져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그의 보석금을 지불했고 스티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단서를 찾았고 그녀의 휴대폰 활동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타라가 마지막으로 전화한 것은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항에서 스티븐에게 전화해 곧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전화는 남편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메일로 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메시지들을 들었는데 스티븐이 그녀에게 응답하거나 다시 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이들을 떠난 것에 대해 그녀를 비난하고 아이들을 위해 집으로 돌아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이동통신 제공업체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타라의 집 근처에서 그녀가 실종된 날 저녁에 기지국에 로그인했습니다. 이 시간에 경찰은 수신 전화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븐은 이전에 타라가 집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전화했고 그녀가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의 음성 메일 전화 기록은 수사관들에게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내를 걱정했고 아이들을 떠난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하기를 주저했지만 더 이상의 단서도 없었습니다. 스티븐은 경찰이 타라를 찾는 대신 자신에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난하며 경찰과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부터 사건을 보도한 언론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타라의 미스터리한 실종은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스티븐은 정기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티븐과 타라가 보모를 찾은 에이전시가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소녀를 독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경찰에게 집에서의 시간이 잘 지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녀는 타라가 집에 돌아온 그 저녁에 친구들과 배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명백히 화가 난 스티븐을 보았고 그는 타라가 방금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대화하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은 전 FBI 요원인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자신의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역시 타라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단서 없이 경찰은 그들의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스티븐과 타라가 보모를 찾은 에이전시에 연락했고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소녀 전에 6명의 보모가 그들과 함께 일했는데 각각 짧은 기간만 일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과 이야기했고 거의 모든 소녀들이 스티븐의 행동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무섭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의 물건을 뒤지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명령을 내릴 때 종종 무례하게 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독일에서 온 마지막 보모가 왜 이 집에서의 경험을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통신은 보모와 스티븐 사이에 불륜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세 소녀가 타라가 출장 중일 때 스티븐과 함께 있었고 이는 그녀가 강제로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이것이 경찰에게 중요한 신호였지만 불륜 자체만으로는 스티븐이 타라의 실종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았습니다. 타라의 친척 및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들 중 누구도 그녀가 그와 결혼한 이후로 스티븐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는 항상 이상하게 행동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했으며 그녀의 가족 중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수사관들은 또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라를 만나기 전 스티븐의 전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그녀는 경찰에게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이 몇 달 전에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들의 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개방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둘 다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나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망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타라와 그녀의 지속적인 부재에 대해 불평했고 그녀가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메시지를 읽기 위해 그녀의 컴퓨터에 특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인정했지만 그의 의심에 대한 확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찰로 하여금 스티븐의 타라 실종에 대한 가능한 관여에 대해 더 생각하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타라의 실종 이후 몇 주가 지났고 수사관들은 그녀를 찾기에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었고 타라의 집 주변 몇 킬로미터 지역과 큰 근처 공원이 조사되었습니다. 수색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는 2월 28일까지 계속되었고 그때 같은 공원을 산책하던 지역 여성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타라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었고 경찰이 공원에서 단서를 찾고 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바라며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곧 그녀는 정말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따라 나무 중 하나 아래에 가지와 눈으로 덮인 가방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여성은 그것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가방을 통해 고무장갑과 금속 조각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고 바닥에서는 짙은 붉은색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가방을 가져가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가방의 바닥에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실험실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업무량 때문에 DNA 분석이 최대 2달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방의 내용물을 조사했고 그 발견물이 실제로 사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방이 발견된 지역에 수색을 집중시키고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스티븐은 경찰이 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수색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공원을 조사하는 동안 스티븐은 많은 의심스러운 진술을 한 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타라의 잦은 부재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나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스티븐은 자녀 양육이 거의 전적으로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고 타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스티븐이 매우 적게 벌었고 가족이 타라의 소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받자 그는 화를 내며 자신이 잘 벌고 있으며 아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아내의 불륜을 비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티븐은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타라를 비판하고 비난했으며 이 결혼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와의 인터뷰 동안 수사관들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타라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판사에게 신청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받을 수 없었고 스티븐은 그들이 집을 다시 수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증거를 발견한 후 판사는 마침내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스티븐이 인터뷰 후 돌아왔을 때 집에 왔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수색을 실시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그 남자는 문을 열고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변호사는 경찰에게 그의 의뢰인이 체포되었는지 물었고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티븐은 개를 산책시키기로 결정했고 집에서 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 하나씩 철저히 집을 수색했고 마침내 차고에 도착했습니다. 차고에서 한 수사관이 여러 가방이 들어있는 큰 녹색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자 그는 알 수 없는 물질과 여성 의류를 보았습니다. 가방을 더 열자 경찰은 증거 자료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기에는 5개의 가방이 있었고 수사관들은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타라이고 스티븐이 범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그를 체포 수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옥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거나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관계자들은 차고에서 증거의 일부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공원 수색에 추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온 수백 명의 경찰관이 수색에 참여했고 이는 신속하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발견 장소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증거의 또 다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영하의 온도 덕분에 증거는 잘 보존되었고 수사관들은 즉시 이것이 실제로 타라 사건의 증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수사관들은 스티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친구에게 연락했고 그는 스티븐이 전화해서 집에 수색이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와서 스티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스티븐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고 그의 손은 떨렸으며 신경쇠약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스티븐은 아이들을 보고 싶다며 차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간에 스티븐의 아이들은 그의 여동생의 보호 아래 다른 주에 있었고 친구는 그에게 픽업 트럭을 빌려주었습니다. 스티븐은 떠났습니다. 경찰은 그의 전화 및 은행 카드 데이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그의 경로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티븐이 여행 중에 여러 번 돈을 인출하고 여동생에게 전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그가 아이들에게 가는 중임을 확인해 주었고 수사관들은 그의 흔적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뜻밖의 경찰은 스티븐과 불륜 관계였던 독일의 보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스티븐이 그녀에게 범죄를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저녁에 정말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으며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그의 관여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를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인접한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지역을 수색했고 곧 스티븐 친구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는 국립공원 입구에 버려져 있었지만 스티븐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원으로 들어가 몇 시간 후 열감지 카메라를 사용하여 마침내 그를 찾았습니다. 스티븐은 얇은 옷차림으로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고 경찰은 그가 얼 수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나무들과 대화하며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헬리콥터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천이 31도까지 떨어졌지만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에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기소되었고 수사관들은 사건을 법원에 넘겼습니다. 같은 날 그의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스티븐의 변호를 사임했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변호사는 회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티븐에게는 새 변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한편 의학 전문가들은 최근 발견된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 수석 병리학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증거 분석 후 그는 스티븐의 버전이 진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자는 사건이 불운한 낙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원인은 의도적으로 유발된 공기 부족이었습니다. 스티븐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병원에 갔고 그는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타라는 집에 돌아와 하루 일찍 다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가 방을 떠나려고 할 때 그는 그녀를 막으려 했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 후 분노에 휩싸여 그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 그는 흔적을 지울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고 동시에 자신을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타라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이들의 플라스틱 썰매를 가지고 공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나중에 여성이 개와 함께 걸으며 해당 패키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용기를 썰매에 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 언덕 위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타라를 찾기 시작한 지 며칠 후 수사관들은 공원에서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스티븐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가방 중 하나, 가장 큰 것이 제대로 숨겨져 있지 않았고 그는 빨리 발견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은 공원에 걸어가서 가방을 찾아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공장으로 가져가서 지붕 위에 두었습니다. 인터뷰 하루 전 그는 집에서 용기를 가져와 공장으로 운전하여 가방을 가져와 차고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집 수색 영장을 받아 용기에서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븐은 자신의 죄가 명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싸우지 않고 포기할 의도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고 공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신문 중 스티븐은 후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증거를 처리한 방법을 설명할 때도 자주 웃고 농담을 했습니다. 스티븐이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는 동안 아이들은 그의 여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이는 타라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의 여동생은 계속해서 아이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그를 동정했고 종종 일어난 일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마침내 타라의 친척들은 아이들이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했지만 스티븐의 가족은 여전히 그들을 볼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재판이 시작되었고 스티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새 변호사는 스티븐이 아내의 잦은 부재로 인한 수년간의 결혼 문제 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형량 감소를 시도했습니다. 재판 중 스티븐이 타라가 하루 일찍 떠나야 한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타라에게 추가 회의가 없었고 정상 시간에 다시 출근할 예정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타라의 여동생도 확인했는데 그녀는 최근에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타라는 평소와 같이 주말을 집에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라가 남편을 속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그들이 순전히 직업적인 관계였다고 확언했고 이는 통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티븐조차도 불충실을 믿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스티븐이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분노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1급 범죄가 아닌 2급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스티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50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티븐의 변호사는 판결에 항소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스티븐은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라에게 일어난 일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스티븐은 이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고 여동생의 도움으로 출판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영화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스티븐은 어떤 유명 배우가 자신을 연기할 수 있을지 고려했습니다. 2008년에는 또 다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티븐의 아이들은 이모에게 소리 때문에 방에서 나왔을 때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보가 언론에 알려지자 스티븐의 친척들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계속해서 그를 변호했습니다. 같은 해 다른 친척들과 달리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스티븐의 아버지가 아들이 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스티븐은 여전히 감옥에 있으며 2058년까지는 조기 석방 가능성이 없습니다. 타라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녀가 자주 조깅했던 공원에서 매년 마라톤을 조직하고 그녀의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참가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살아갈 힘을 찾았고 어머니의 기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에 딸을 친구의 돌봄에 맡겼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공포 영화를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집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고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몇 가지 단서와 범인의 메시지를 발견했지만 수년 동안 이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26년이 지난 후에야 우연한 기회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로빈 코넬은 1978년 11월 30일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언니와 딸들을 혼자 키우는 사랑이 많은 어머니 제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빈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케이프 코럴시로 이사했습니다. 제인은 지역 병원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직장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집을 선택했습니다. 언니는 교육기관에 입학하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막내만 제인과 함께 남았습니다. 로빈은 새로운 도시를 빠르게 좋아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스포츠팀에 가입하여 곧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친구들과 자연 속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특히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부상당한 새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보살폈습니다. 제인도 이사에 만족했습니다. 좋은 직업 외에도 도널드라는 남자를 만났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딸을 낳은 후 제인은 양육과 일에 모든 시간을 바쳤기 때문에 마침내 개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병원에서 제인은 리사라는 동료와 친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1990년 5월 초 제인은 리사가 직접 아파트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제인도 임대 비용을 나누는 것이 기뻤고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주택 단지는 2층짜리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리사를 위한 빈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사는 그들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11살 로빈과 잘 지냈고 제인이 일하러 갈 때 아이를 돌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리사가 그들과 함께 이사한 지 일주일 후인 5월 9일 저녁, 제인은 도널드에게 가서 함께 경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빈을 하루 종일 리사의 감독해두고 싶지 않아 계획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문제없다고 확신시켰고 기꺼이 소녀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이는 도널드에게 가고 딸을 리사와 함께 두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몇 시간 후에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TV를 보는 동안 제이는 실수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쯤 깨어나 빠르게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인이 집 정문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문이 2개의 자물쇠로 잠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릿에게 위쪽 자물쇠용 열쇠만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문을 열려고 하는 동안 그녀는 문 뒤에서 발소리를 듣고 리사가 문을 열어주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빠르게 멈추었고 여러 번 두드려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집 주변을 돌아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미닫이 문이 약간 열려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새벽 4시였고 집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으며 누구도 그녀의 노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인은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리사가 고양이를 내보낼 때 이 문을 닫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부엌으로 갔을 때 그녀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넓게 펼쳐진 다리 밑판이 있었고 그 위에는 로빈과 그녀의 언니를 담은 가족 사진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보통 거실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제이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리사와 로빈이 왜 사진을 벽에서 내려서 다리 밑판 위에 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물건들이 흩어져 있고 부서져 있어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딸의 방에 들어갔을 때 제이는 가슴 아픈 광경을 보았습니다. 로빈은 침대 옆 바닥에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제이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고 옷의 일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이는 로빈에게 달려갔고 즉시 도움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충격 상태에 있었고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를 불렀고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지만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제인의 큰 소리에 여러 이웃들이 깨어났습니다. 여성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도움을 외치며 이웃들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2층의 로빈의 방으로 갔고 즉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인접한 침실에서 경찰관들은 침대 위에서 32세의 리사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모든 증거는 철저한 검사를 위해 의학 전문가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빠르게 첫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리사나 제인에게 속하지 않은 여러 담배 꽁초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침실 침대 옆 테이블에서 80년대 토요타 모델용 낯선 자동차 열쇠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범인이 우연히 현장에 두고 갔거나 일부러 그곳에 놓았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범인이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범죄 후 샤워를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샤워실에 여전히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그의 양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일부 물건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사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수표책, 그리고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주려고 했던 시계. 시계에는 리사가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도난당한 물건들의 조합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는 비싸지 않았고 재판매 가치가 없었습니다. 각인된 문구 때문에 은행 카드와 함께 쉽게 추적될 수 있었고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훨씬 더 쉽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이중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왜 이 물건들을 가져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리 밑판 위에 로빈 사진과 관련해서는 수사관들은 범인이 제인이나 경찰에게 이 메시지를 남겼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지역 수사관들은 이렇게 복잡한 수사에 충분한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주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착한 전문가들은 최신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 증거를 확보하면서 집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범인이 1층 침실 창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보호 그릴의 일부를 잘라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빈의 침대를 조사하면서 그들은 시트 위에서 생물학적 물질을 발견했고 이를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DNA 테스트가 이미 적용되고 있었지만 결과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증거 분석 후 의학 전문가들은 리사와 로빈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이 인위적으로 유발된 산소 부족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범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확인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그의 생물학적 물질이 발견되었고 이 역시 분석을 위해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들은 범인이 집을 떠나기 전에 저질러졌습니다. 경찰이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용의자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곧 첫 번째 심각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제이는 지난 3일 밤 동안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 뒷문을 열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무언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5월 9일 아침, 이미 새벽이 밝아올 때 그녀는 창문을 통해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사라졌습니다. 제이는 겁을 먹었지만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립주택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인접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제인의 이웃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건 당일 밤 모든 남성의 알리바이를 확인했고 DNA 샘플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론적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는 19명의 용의자 범위를 좁혔습니다. 나중에 목록은 10개 이름으로 줄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사건과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증거에서 DNA를 추출했을 때 그들은 3개의 샘플이 모두 한 남성에게서 온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FBI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를 찾을 수 없었고 이웃들이 제공한 샘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유전 물질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곧 수사관들은 그들 중 한 명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이웃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남자가 남의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목격되었지만 공식적으로 기소된 적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후 그가 갑자기 다른 주로 이사했을 때 의심이 강해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가능한 관여를 확인했고 심지어 그와 대화하기 위해 미주리로 여행했지만 그를 사건과 연결시킬 수 없었습니다. 제인에게 이 남자의 사진이 보여졌을 때 그녀는 그가 그녀의 창문에서 본 남자와 비슷하다고 인식했지만 그의 범죄 참여는 의문스러운 채로 남았습니다. 한 거주자는 사건 전날 그녀의 동네 집들 사이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알 수 없는 차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의견으로는 운전석에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있었지만 경찰은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방에서 발견된 열쇠가 이 브랜드의 모델 중 하나에 맞기 때문에 근처에 사는 모든 토요타 차량 소유자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리사의 많은 개인 물품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주려고 했던 시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죄가 리사를 잘 알고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던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졌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확인하고 이전 연인들을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누구의 관여에 대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수개월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새로운 용의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DNA를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샘플과 비교했지만 계속해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제이는 경찰이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요청하며 반복적으로 대중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이 범인이 많은 소음을 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녀의 직접적인 이웃들 중 아무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로빈과 리사의 사건은 국영 텔레비전에 방영되어 많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서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경찰은 새로운 용의자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27세 남성이 짧은 시간 동안 저지른 3가지 다른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리사와 로빈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이 그를 확인했지만 그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이는 언젠가 범인이 발견되고 처벌받기를 바라며 때때로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찰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선언했지만 새로운 단서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2005년 사건 발생 15년 후 사건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행정부가 수사관이 6개월 동안 전적으로 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사건은 진전 없이 남아 있었지만 2016년 8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택단지에서 10km 떨어진 인근 도시의 경찰관들이 54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성인 아들과 다툼을 벌였고 과도한 소음 때문에 경찰을 부른 이웃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09년에 통과된 법에 따라 용의자는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위해 DNA 샘플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의 프로필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자마자 리사와 로빈의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들은 마침내 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의 DNA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3개의 샘플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조셉 질러였고 수사관들은 즉시 그에게서 직접 DNA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증거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기존 샘플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고 샘플은 신속하게 전문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실시된 분석은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었고 샘플이 실제로 그에게서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셉이 28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경미한 범죄와 중간 정도의 범죄를 포함한 위반 사항의 긴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사건 발생 2개월 후 도난 재산 판매로 체포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는 짧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당시 법률은 이러한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의무적으로 DNA 샘플을 채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이 사건에서 한 번도 용의자가 아니었고 수사 중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인근 도시에 살았고 수사관들은 단순히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결과가 도착한 후 조셉은 체포되었고 검찰은 최고 형량을 구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조셉 자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감옥으로 보내졌고 그의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준비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재판은 2023년 5월 8일 과정이 시작된 지 거의 정확히 33년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DNA에 많은 샘플이 있었기 때문에 조셉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최소였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의 행동은 전국의 수백만 명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검찰은 주로 3개의 DNA 샘플에 기반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사는 이 경우 최고 형량이 완전히 정당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조셉의 행동은 의도적이었고 그는 생각을 바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냉혈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집에서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가고 부엌에 사진을 배치하고 심지어 샤워까지 했습니다. 남자는 또한 가장 작은 후회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이후 그는 거의 7년 동안 자백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유족들의 고통을 완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 측 차례가 되었을 때 조셉의 변호사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의뢰인의 무죄에 대한 심각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3개의 DNA 샘플의 일치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조셉에게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범인이 아마도 제인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려고 했을 것이라고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이 발언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진정한 쇼를 벌였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배심원, 검사, 그리고 그의 변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들을 모욕하고 외설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조셉에게 그의 DNA가 어떻게 로빈의 시트와 베개에 묻을 수 있었는지 질문했을 때 그는 갑자기 몇 달 전에 제인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침구를 몇 달 동안 세탁하지 않는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고 덧붙이며 그녀를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이를 들어야 했던 제인은 체포되기 전에 이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확실히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찰음 발견된 DNA 흔적이 분명히 신선했다고 설명한 전문가를 불렀고 이는 문서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실제로 몇 달 동안 천에 있었다면 이는 첫 번째 조사에서 즉시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이에 조셉은 다시 여러 차례 제인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런 행동은 검찰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셉은 정상적으로 행동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심원다는 판결을 내리는데 단 5시간만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조셉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유죄라고 선언했고 이제 법원은 형량만 정하면 되었습니다. 조셉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후 그의 변호사들은 더 가벼운 형량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엄격한 아버지에 의해 특징지어진 조셉의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의 정신적 문제를 언급하며 그가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 측의 또 다른 주장은 조셉이 1998년 오토바이 사고 후 기억을 잃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셉의 상태를 오랫동안 조사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확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조셉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미리 계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말 조셉은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에 데려와졌습니다. 그는 자리로 가면서 변호사를 불러 무언가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그를 공격하여 팔꿈치로 밀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개입하여 조셉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조셉을 변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혹한 형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고 조셉은 판결 집행을 기다리기 위해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제인과 리사의 친척들은 사건이 마침내 종결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조셉이 자백하지 않았지만 그의 죄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2024년 2월 조셉의 32세 아들은 금지된 물질 소지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제 그 역시 감옥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이미 수감되어 있는 같은 감옥에서 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캠핑카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가족들에게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은 일련의 불안한 발견들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은 도달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실종된 커플의 친척들이 그들의 운명을 암시하는 이상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 같은 편지들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께끼는 수년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모든 관련자들을 고통스러운 불확실성 속에 두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진실이 마침내 밝혀져 이러한 복잡한 사건들을 풀어내고 오랫동안 괴롭혔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빅토리아시에서 타냐 반 아일린 카일렌보르그는 1969년 3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타냐는 돌보는 부모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오빠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타냐는 동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보였고 이는 나중에 수의사가 되려는 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열정 외에도 타냐는 먼 모험과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러한 여행에 대한 열망은 학교 친구와 함께한 파리 여행 후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타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세계의 다양한 구석을 탐험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운명은 타냐에게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세에 그녀는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2살 더 나이 많은 젊은 남자인 제이 쿡을 만납니다. 그들의 만남은 제이가 졸업한 후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수의사가 되고 싶은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타냐는 대학 입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공부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여행의 꿈을 실현하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 경험을 쌓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성인 생활의 문턱에 서서 운명이 어떤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 채 새로운 국가와 문화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타냐는 졸업장을 받은 후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지역 카페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가 시간에 그녀는 종종 개를 산책시키고 4발 달린 친구들의 회사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아는 사람인 제이도 추가 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그들의 작은 가족 난방 설치 사업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1987년 가을날 제이의 아버지는 긴급한 주문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지역 공급 업체들은 필요한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워싱턴주의 시애틀이었습니다. 직접 운전하는 것이 배송보다 더 빠르고 저렴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남자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일정은 그런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빡빡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자신 대신 시애틀로 운전해 달라고 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제이는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타냐를 동행하자고 초대하는 즉흥적인 아이디어에 이끌려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약 6개월 동안 지속되었지만 꽤 피상적이었습니다. 제이는 함께하는 모험이 그들이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예상했듯이 타냐는 초대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빅토리아에서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까지 시애틀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른 후 다음 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이의 아버지는 그에게 배송밴과 호텔비를 제공했지만 젊은이들은 창의적이 되기로 하고 차량에서 직접 자면서 돈을 절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아버지는 관대함을 보여주었고 필요한 부품 구입을 위해 $700의 수표와 기타 비용을 위한 추가 금액을 주었습니다. 시애틀이 지리적으로 빅토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여행자들은 2번의 페리 횡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첫째로 미국 국경을 건너고 둘째로 시애틀 근처의 만을 건너야 했습니다. 11월 18일 이른 아침 타냐와 제이는 밴을 타고 첫 번째 페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앨리스 항구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다음 날 전고 이후에 그들의 귀환을 기대했지만 약속된 시간에 커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페리 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타냐와 제이가 이미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의 즉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에도 불구하고 친척들은 젊은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느라 지연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들로부터 소식이 없었습니다. 타냐의 부모는 제이의 가족과 연락을 취했고 저녁까지 그들의 불안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커플이 단순히 여행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계속 기다렸습니다. 제이와 타냐가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자 그들의 부모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찰관들은 즉각적인 수색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타냐 18세와 제이 20세의 나이와 명백한 위험 신호의 부재를 고려할 때 경찰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젊은이들이 단순히 여행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부모들에게 며칠을 기다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대답은 물론 타냐와 제이의 친척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지역법 집행관들은 수색을 시작하는 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이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단순히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첫째, 제이는 아버지의 일을 위해 중요한 부품을 배달해야 했고
젊은 남자는 이전에 그러한 심각한 문제에서 경솔함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그들이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더라도 그들은 확실히 경로를 따라 찾을 수 있는 수많은 공중전화 중 하나에서 전화했을 것입니다. 법집행기관의 지원 없이 타냐의 아버지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부모들은 부품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젊은이들이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타냐의 아버지는 출발하여 시애틀로 가는 경로를 따라가지만 이 여행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타냐와 제이의 흔적이나 그들의 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사적 회사에서 조종사와 함께 헬리콥터를 대여하여 추정 경로를 따라 지역을 하늘에서 조사합니다. 불행히도 이 시도도 실패로 끝납니다. 지역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울창한 숲은 중요한 것을 볼 수 없게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타냐의 아버지는 실종된 젊은이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만들고 시애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누군가가 그의 딸과 그녀의 동반자를 보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도시의 가장 붐비는 장소에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날이 지나도 실종된 커플의 운명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타냐와 제이의 친척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지역 법집행기관은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이 단순히 한동안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으며 곧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벤의 설명과 커플의 특징을 시애틀의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순찰 경찰관 중 한 명이 그들을 보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종된 지 5일 후인 11월 24일 시애틀에서 약 150km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근처 숲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가 있는 도로를 따라 산책하던 한 남자가 언덕 아래 나무 밑에서 무언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불안한 것을 발견했음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도착한 경찰관들은 슬픈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거칠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발견 유형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류 부재로 인해 경찰관들은 실종된 여성 목록을 참조했습니다. 곧 그들은 발견된 사람이 타냐 반 쿠일렌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려운 신원 확인 후 그것이 정말 그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타냐와 함께 있었던 20세의 제이가 여전히 행방불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은 사건을 더욱 수수께끼 같고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커플의 차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 이는 수사관들이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에서 그것의 가능한 역할에 대해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제이의 친척들은 사건에 대한 그의 관여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남자가 항상 차분했고 타냐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건에서 역할을 한 특정 물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법집행기관이 제이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사건 현장에서 3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한 주민이 길에서 타냐의 개인 물건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그는 주인이 그것들을 찾으러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배 가져갑니다. 그러나 뉴스 보도를 본 후 그 남자는 즉시 경찰에 연락합니다. 바 주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련의 물건이 발견됩니다. 이 중에는 플라스틱 요소, 고무장갑, 특별한 내용물이 든 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견은 근처에 주차된 밴입니다. 타냐와 제이가 여행하던 바로 그 밴입니다. 차량 내부 상태는 그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수많은 영수증은 커플의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페리티켓은 그들이 계획된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타냐와 제이의 미스터리한 실종에 대한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수사관들은 타냐가 여행에 가져간 카메라가 캠핑카에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것을 가져갔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차량 내부에서 과학수사관들은 빛을 비출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합니다. 샘플은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집니다. 이 시기에 DNA 분석은 과학수사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몇몇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애틀의 실험실은 조사를 수행하고 세 사람의 유전 물질을 확인합니다. 타냐와 2명의 알 수 없는 남성. FBI의 통합, DNA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직접 비교 없이 세 번째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수사관들이 사건에서 제이의 역할을 재고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의 행방과 상태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답은 예상보다 빨리 옵니다. 다음 날인 11월 26일 사냥꾼 그룹이 시애틀 근처에서 의식 없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그가 제이 쿡임을 확인합니다. 그는 많은 부상을 입었고 상황은 가능한 질식을 시사합니다. 사건의 잔혹함은 개인적인 동기와 제이와의 친분을 암시합니다. 수사관들은 제이에 대한 사건이 시애틀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더 일찍 발생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 후 알 수 없는 사람은 아마도 타냐와 함께 캐나다 국경으로 운전했을 것이며 그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의학적 검사는 타냐 근처에 낯선 사람의 존재 흔적을 보여주며 DNA 분석은 캠핑카에서 채취한 샘플과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발견된 영수증을 바탕으로 커플의 경로를 재구성합니다. 빅토리아에서 포트 엔젤레스에 도착한 후 타냐와 제이는 상점을 방문합니다. 그런 다음 시애틀 방향으로 운전하지만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이는 후드스포트의 상점에서 나온 영수증과 판매원의 증언으로 입증됩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이 페리로 가는 길을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흥미롭게도 판매원은 또한 커플을 관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갈색 레인코트를 입은 남자를 알아챘습니다. 커플의 다음 정류장은 엘린 시이며 그 후 그들은 시애틀 근처의 페리에 도착하여 티켓을 구매합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그들을 근처에서 보았지만 타냐와 제이의 추가 움직임은 수사관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의심스러운 과거나 행동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범인의 유전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관들은 수수께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한 범죄자가 관여하고 있으며 초보자가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는 시애틀에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한동안 커플을 관찰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리한 순간에 그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여 타냐와 제이의 신뢰를 얻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경찰을 조롱하려는 듯이 타냐의 개인 물품과 고무장갑을 일부러 눈에 띄는 곳에 남겨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지문 검색이 얼마나 헛된지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벤에서 타냐나 제이에게 속하지 않은 여러 지문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처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며 수사관들을 해결책에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타냐의 친척들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작성자는 행위를 고백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조롱하며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발신자를 찾으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메시지는 특히 휴일에 정기적으로 계속 도착하여 마치 타냐의 친척들의 고통을 더 심화시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사관들은 편지가 다양한 장소에서 발송되었다고 확인하며 이는 작성자가 전국을 여행한다고 추측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것이 병적인 농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지만 사건에는 주목할 만한 진전이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잠재적 용의자를 조사하고 연쇄 범죄자의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이 이론은 동일한 지역에서 두 쌍의 추가 실종으로 지지를 받지만 사건들 간의 연관성은 의문스러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포된 몇몇 범죄자들은 타냐와 제2의 사건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2003년에 유전 물질이 FBI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지만 일치하는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용의자가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체포를 피했거나 의무적인 DNA 샘플 수집이 도입되기 전에 체포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2010년 타냐와 제2의 사건은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수많은 반응 중에서 한 통화가 특별한 관심을 끕니다. 발신자는 가족들이 받은 수수께끼 같은 편지의 작성자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시애틀의 78세 거주자로 밝혀지며 그의 여행은 편지 발송 지리와 일치합니다. 비록 사건 자체에 대한 그의 관여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는 편지의 출처를 명확히 합니다. 2018년 수사관들은 DNA를 기반으로 한 초상화를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로 눈을 돌립니다. 얻어진 이미지는 언론에 배포되지만 중요한 단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수사관들은 유전적 계보학의 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DNA 분석은 그들을 가능한 먼 친척에게 인도합니다. 그녀의 가게도 조사를 통해 그들은 시애틀 근처에 살고 있으며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하는 55세의 윌리엄 탈봇으로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비밀리에 윌리엄으로부터 DNA 샘플을 확보하고 이는 사건의 증거와 일치합니다. 2018년 5월 사건 발생 30년 후 탈봇이 체포됩니다. 재판은 2019년에 시작됩니다. 변호 측은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탈봇과 타냐 사이의 자발적인 관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현장에서의 지문을 포함한 추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건의 신비로운 특성을 더합니다. 타냐의 친척들은 범인으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받으며 고백과 조롱을 담고 있습니다. 발신자를 찾으려는 시도는 당시의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어려웠습니다. 편지들은 다양한 도시에서 오고 종종 휴일에 도착했는데 이는 수사관들의 의견으로는 가족의 고통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경찰은 지역 내 유사한 사건들을 고려하여 연쇄 범죄자의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 간의 연관성은 의문스러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체포된 연쇄 범죄자들을 확인했지만 타냐와 제2의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03년 수사는 새로운 탄력을 받습니다. DNA 샘플이 FBI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만 일치하는 항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들이 기존 증거를 윌리엄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완전한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재판에서 윌리엄의 친구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987년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분명히 윌리엄에게 속하지 않은 갈색 밴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용의자가 이 밴을 타고 자신의 집에 왔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방문의 정확한 시간은 불분명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윌리엄이 당시 범죄 현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윌리엄의 친척들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윌리엄은 항상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가 이사 나간 후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거의 끊었습니다. 윌리엄에 대한 의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 중 누구도 놀라지 않았고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윌리엄이 어떤 구실 타냐와 제이에게 시애틀로 그를 태워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이 늦은 밤에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외딴 곳으로 운전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위협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의 이론에 따르면 비극적인 사건들이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타냐의 물건과 벤이 다른 도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윌리엄은 법 집행 기관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백 없이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증거는 윌리엄의 관여를 설득력 있게 가리켰습니다. 재판은 2019년 6월에 끝났고 윌리엄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기 석방 가능성 없이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이 유전적 계보학이 그러한 판결로 이어진 첫 번째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재판 후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윌리엄의 변호사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를 검토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배심원들이 피고인을 편향적으로 대했고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한 판사가 판결을 뒤집었고 윌리엄은 재심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상급법원이 이 결정을 번복하고 원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윌리엄의 다른 가능한 범죄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심각한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타냐와 제이에 대한 사건이 초보자의 행동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윌리엄이 다른 미해결 사건에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이 계획을 실행하고 수십 년 동안 책임을 피한 방식은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